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72세 할아버지예요. 요즘 여기서 다른 분들의 사연 듣는 게 낙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에서 책 보고 산책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1년 전 저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나이까지 일을 하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요. 100세 시대라 70 나이에도 일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 또 다행인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전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 못 쉬고 젊은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돈을 벌고 있었죠. 제 아들뻘 되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제 인생은 두 아들에 의해 희극이 됐다 비극이 됐다를 왔다 갔다 해왔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또 100점 맞았어?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고맙다 고마워 우리 아들. 먼저 둘째 놈은 어릴 적부터 머리도 좋고 속도 깊어서 아내와 저에게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아이였죠. 아내를 꼭 닮아 마음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그림만 그렸다 하면 사상대회 대상, 또 운동도 잘해서 학교 축구팀에서 오래 경기도 뛰었고 친구들에게 신임도 얻어서 반장이며 전교회장 자리도 놓치지 않는 아이였죠. 한마디로 평범한 저희 부부의 분에 넘치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네. 아휴, 내가 우리 둘째하고 꼭 같이 살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해준 것도 없는데 참 잘 커준 우리 아들. 엄마가 하늘에서도 너 잘 되기만을 바랄게. 그런 아들을 무려 10년 넘게 보지 못한 건 저희 부부에게 너무 큰 안타까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혼자 힘으로 국가 장학금으로 유학 갈 기회를 얻었는데 이건 하늘의 계시다 싶어 몰래 장판 밑에 한 장 한 장 숨겨뒀던 돈 200만 원을 쥐어주고 도망 보내듯 보내버렸거든요. 아들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집에 더 있다가는 아들 앞길을 망칠 것 같아서였어요. 결국 아내는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오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통화를 한 후 눈을 감고 말았죠. 한 발 늦게 도착한 둘째가 얼마나 울던지 그날은 제 가슴이 몇 번이고 찢어졌어요. 참나, 참 빨리 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한 줄 알아? 외국에 산다고 꼭 티를 내요, 티를. 암튼 효도는 나 혼자 다 한다니까. 큰아들이라고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생각만 해도 어깨가 올라가는 작은 아들을 외국에 보내고 10년 넘게 보지 못하고 산 건 다 저 큰아들 놈 때문이었어요. 큰아들은 한마디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존재였어요. 자식이지만 부끄러운 그런 아이, 어디에 내놔도 부족한 그런 아이였죠. 남한테 해가 끼치지 않고 살면 그걸로 다행인 그런 자식이었어요. 한국에 있으면 큰아들이 작은아들 피를 쪽쪽 빨아먹으며 인생을 망칠 게 분명하니까 작은아들에게는 절대 한국에 오지 말라며 보낸 거였죠. 내가 일만 잘 풀리면 대박치고 인생이 쫙 하이웨이로 뚫어버릴 텐데. 어째 하나도 안 터지냐? 타이밍이 안 좋아, 타이밍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내가 이번에 돈 좀 들어오면 아주 큰 걸로 한 방 때린다. 기대들 해. 저 때문에 속이 곰따곰따 끝내 암으로 죽은 자기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큰아들 놈은 정신 못 차리고 고향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죠. 그놈은 원래가 그랬어요. 한 방에 돈 벌려는 속셈으로 살았고 그런 놈이 사업을 하니 그 사업이 잘 될 턱이 없었죠.
김밥집도 했다가 커피숍도 냈다가 막창집도 하고 당구장에 노래방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조그만 와인바까지 냈는데 하나도 1년을 넘긴 게 없었어요. 한 번은 아는 선배랑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서 팔겠다고 하다가 위생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도 했었죠. 문제는 그 돈이 다 가족들 고쟁이까지 뒤집어 까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돈 냄새만 난다 하면 어떻게 맡아가지고서는 훔쳐가기까지 했으니까요. 여보 어떡하지? 둘째 수술비가 없어졌어요. 내가 냉동실에 꽁꽁 숨겨놨는데 그게 없어졌어. 또 큰애 짓인가 봐. 이놈이 다 가져갔나 봐. 어떡해 여보 어떡해. 한 번은 둘째 수술비가 없어졌는데 아내는 그걸 무조건 큰아들 짓이라고 확신하더라고요. 둘째가 어릴 적부터 신부전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식을 받을 기회가 왔어요.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아내가 사정사정해서 갯돈 차례를 앞당겨 겨우 마련한 수술비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20,000원씩 몰래 꺼내가던 놈이기는 했어도 다 커서 설마 집에 있는 큰 돈을 훔쳐갔을 줄이야.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 큰 놈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좀 더 정확히는 술집에서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끌고 온 거였죠. 남은 돈이라도 건져보려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이미 수술비의 대부분을 쓰고 푼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결국 저희는 헐값으로 고향 선산 일부를 팔아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딱 우리 부부 누울 자리였는데 그렇게 큰아들 놈 덕에 죽어도 누울 자리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죠. 저 세상 갈 놈은 무슨 수를 써도 저 세상 가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사지육신 멀쩡한 내가 효도는 내가 다 할 텐데 나한테 이러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투자는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큰애는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는 구제불능이었어요. 동생 목숨값을 하룻밤 만에 술집에서 탕진해버리고도 당당하게 이를 데 없는 저놈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부부는 참 막막했었어요. 엄마, 얘 예쁘지? 나랑 중학교 때 잠깐 알던 앤데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근데 얘도 팔자가 별로라 대학도 못 가고 고생 많이 했더라고. 진하게 술 한잔하고 진하게 연애다가 그냥 결혼하기로 했어. 암튼 이제 내 마누라니까 잘해줘요. 자기 인생, 부모 인생을 망치고 동생 인생까지 망칠 뻔했으니 차라리 결혼은 안 하고 살길 바랐건만 네 집 귀한 여식 앞길을 또 가로막으려고 그러는지 큰애는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웃음기 하나 없이 어두운 얼굴로 그렇고 뻔뻔하게 시부모 있는 남자 집에 짐 싸갖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큰아들 놈이랑 어울리는 아이라는 점에서 안 봐도 뻔한 애일 거라고 생각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직장 나갔다가 들어와 저녁상까지 차리는 며느리를 보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금세 깨달았죠. 아버님, 한다고 했는데 입에 잘 안 맞으시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한테 잘 배울게요. 제가 오래 혼자 살아서 저 먹을 건 해 먹었는데도 제대로 된 요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며느리는 어릴 적에 부모를 사고로 잃고 고모네 집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곳을 나와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하며 살아온 아이였어요. 우리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 아쉬운 소리 안 듣게 먹이고 입히고는 했는데 고모 집에서도 하녀나 다름없이 살았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나마 부모가 남기고 간 보험금이 약간 있어 그걸로 방을 구해서 고모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갈비집 서빙도 하고 지하상가에서 신발도 팔아보고 마트에서 계산원도 하면서 착실하게 청춘을 보내고 있다가
우연히 저희 큰애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식당 일을 할 때였는데 큰애가 허세 떨면서 불쌍하다. 내가 너 먹여 살리겠다고 유혹해 저희 집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였죠. 혈혈단신인 며느리는 그런 말을 자신에게 해준 사람이 처음이라 큰아들에게 크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 모자란 놈이랑 식구를 하기로 결심했지만 곧 그 감사의 마음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제 방 뺀 돈을 남편이 다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괜찮다는데도 그렇게 방 빼라고. 자기네 집에서 월세도 아끼고 편하게 살라고 하더니 그 돈 때문이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지. 아들놈은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말에 아내는 사례가 걸렸고 저는 밥알을 돌처럼 씹어야만 했죠. 부모가 죄인이니까요. 며느리에게 너무 빨리 밑바닥을 보여준 아들은 도대체 그 돈으로 나가서 뭘 하는지 몇 날 며칠 소식이 없는데 의외로 며느리는 침착하더군요. 그러더니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살면서 밥값 내라고는 안 하실 테니까 어차피 그 돈은 필요 없어요. 큰 돈이니까 술값으로 다 날리진 않을 테고 뭐라도 일을 벌렸을 거예요. 그게 잘 되기를 바라야죠, 뭐. 너무나 착하고 슬기로운 며느리는 그렇게 큰아들 뒤처리를 다 해주고 있었고 그런 며느리가 우리 부부는 친딸처럼 느껴졌어요. 도망 안 가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생각이 바르고 깊으니 큰애도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도 사사로운 일들로 식구들을 속이고 사고를 쳤으니까요. 결국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 분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죠. 아들은 전셋집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자 사고의 스케일을 키우더라고요. 허세로 이 장사 저 사업을 벌리면서 그나마 있는 돈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들놈이 정신을 못 차리니 저는 아내가 먼저 간 후 건물 경비일이라도 하며 밥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사고친 뒤처리를 하느라 퇴직금도 적금도 연금도 한 푼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아휴,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아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김씨 사정이 그렇다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살다 보면 애들 아플 때가 제일 가슴 찢어지잖아. 내가 5개월치 입금했으니까 수술 잘하고 앞으로 힘들겠지만 어떻게 하겠어? 아들 살리는 게 우선이지. 얼마나 말하기가 곤란했으면 큰아들을 대신 보냈어. 아들이 아주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씩 하더라고. 아이고, 암튼 다 잘 되면 좋겠네. 경비 일을 시작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건물주가 전화를 주셨어요. 새벽부터 걸려온 전화는 뜻밖에도 월급 가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무려 5개월치나 동생 팔아먹으며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큰아들이 뜯어간 것이었죠.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저는 아침부터 큰아들 내로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유, 뭘 알고 싶어서 아침 대바람부터 이 좁고 허름한 데로 다 행차하셨어요? 그래.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어떻게 큰아들이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예? 반지 하나 다름없는 여기서 어디 밥 해먹고 아기 갖고 정 부치며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30평짜리 아파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내 양육비 내가 챙기려는데 뭐가 어쩌고 그래요? 아버지는 나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내 친구놈들은 부모 덕에 사업자금 마련해서 잘 나가는데 나는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뿐이고 에이, 안 잘렸으면 됐잖아. 아이고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냐?
네가 이날이 때까지 네 어미 아비 주머니 털어간 게 얼만데. 네 동생 목숨값까지 훔쳐가던 놈이 뭐가 어째고 어째? 왜 또 옛날 얘긴 꺼내고 그래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아주 셋이서 잘 먹고 잘 사슈. 아들이 쑥 나가고 나니 마음이 더 허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콩가루 집안의 콩가루 같은 얘기를 듣고 서 있어야 되는 며느리가 안쓰럽기 그지없었죠. 며느리는 죄인처럼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다가 출근을 해야 한다며 마지못해 일어섰어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다. 죄가 많아서 그런다. 아가,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선배랑 무슨 사업을 한다고 요즘 돈돈돈 하더니 결국 아버님 월급까지 손을 댔네요. 제가 월급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집 월세방으로 분가를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시골 고향에 있는 땅 옆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보상금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줬죠. 하지만 사업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줄이고 줄여 반지하 월세방으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나마 이 집 월세며 생활비를 며느리가 일한 돈으로 메우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 주제에 아들은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아직도 사업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내가 아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고생만 하는 것이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뒤척이던 그날 밤 늦게 일을 마친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 너무 노여워 마세요. 이거 제가 집에서 찾아서 몰래 숨겨놨었는데 있으나마나한 돈인지 남편은 아직까지 모르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돈을 내밀더군요.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지만 저게 사라진 걸 알면 그 돈 귀신 들린 아들이 쟤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걱정이 앞서서 못 받겠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결국 시아버지로서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며느리 앞길까지 망치고 있으니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 애가 옆에 있어도 근본부터 썩어빠진 큰애가 바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너도 힘들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봐야 저놈 뒤치다꺼리하고 나면 끝이고 집도 계속 줄여가는데 아니 속이 어디 속이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을 집에서 내보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냥 이혼하면 어떻겠니? 너 아직 젊은데 새 출발할 수 있잖아. 너라도 살아야지. 이 지옥에서 너라도 빠져나가야지.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 속이 얼마나 아플까 안쓰러웠죠. 아버님만 두고 제가 어딜 가요. 저 사람만 보고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딸도 아닌데 저한테 해주신 거 저 못 잊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너무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마음이나 추스리시고 이제 기운 내세요. 내 복에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큰애 그놈 복에 어떻게 이런 마누라를 얻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저도 눈물이 났고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 저를 밤새 지켜보다가 며느리는 아침에 도시락까지 싸놓고 집에 갔더군요. 이젠 더 이상 표현이 필요 없는 며느리는 그냥 제게 자식이었어요. 그 도시락을 갖고 출근해 일을 하면서 앞으로 5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생각이 날 때마다 끄적대는 수첩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기에 다른 사람이 쓴 것일 수도 없고 분명히 내 필체인데
숫자 6개만 쓰여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며칠을 생각한 끝에 얼마 전 꾼 꿈이 생각났어요. 평소 말수가 없던 아내가 꿈에서도 아무 말 없이 손바닥에 숫자를 써주고 갔었는데요. 그걸 잠결에 받아쓴 모양이었어요. 꿈을 꾸면서도 이건 꼭 써놔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기를 쓰고 쓴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 꿈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힘드신 거 알고 어머니가 꿈에까지 나타나 결국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숫자 꿈은 무조건 복권사라는 뜻이에요. 6자리면 로또죠. 다음날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 기막힌 상황을 얘기했더니 명석한 아들답지 않게 복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사라는 말에 얼떨결에 가서 사긴 샀어요. 인생에 운이 따른 적도 없었고 운에 의지해서 사는 것도 싫었지만 아내가 불러준 숫자라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신성한 마음으로 로또를 태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직 깊은 밤도 되지 않았는데 술에 잔뜩 취한 큰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큰아들이라고만 떠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그냥 안 받을까 하다가 혹시 직장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릴까봐 할 수 없이 받았죠. 그랬는데 대뜸 아비한테 야, 야 하는 거예요. 이 오빠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이놈이 어디야 지금? 어? 대답 안 하냐? 어디냐고? 내가 말했지. 껍데기만 집에 있다니까. 마음은 전부 너한테 다 있지. 오빠만 모르겠냐? 오빠가 지금 사업 제대로 하나 구상하고 있는 거 알지? 어떻게 여기저기 쥐어짜면 돈 나올 구멍이 있을 테니까 오빠 한번 믿어봐. 우리 조만간 합치자. 오빠가 집 마련한다. 마누라 걱정은 말고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오빠의 이 화려한 인생에 퐁당 빠질 생각이나 해. 알겠지? 아이고, 술에 도박에 사업 실패도 모자라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는 모양이었어요. 참 제주도 좋은 놈이었죠. 답답한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그런 한심한 놈에게 배신까지 당해야 하는 며느리가 떠올라 가만 앉아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며느리더러 쉬는 날 한번 집에 들르라고 전화했죠. 그리고 아들놈의 만행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니 어쩌겠니? 그런 놈하고는 이제 인연 끊어라.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 네 엄마가 쓰던 폐물 몇 개인데 그놈이 다 팔아먹고 부스러기밖에 안 남았지만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통장은 내가 네 어머니 떠나고 경비일 시작하면서 월급 조금씩 모은 거야. 너도 알다시피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나마 몇 할 치는 큰놈이 가로채서 얼마 들어있지도 않다. 이거 비밀번호가 네 생일이니까 찾아 써라. 애초에 너 주려고 만든 거야. 그놈 때문에 웨딩드레스 한 번도 못 입어보고 시집와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있는 널 보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지 몰라. 이거 들고 어디든 떠나. 그놈 모르는 데 가서 훌훌 다 털고 자유롭게 살아라. 응? 한때는 시아버지였지만 어른으로서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싶었어요. 젊고 현명한 아이의 앞길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저 이 돈 못 받아요. 쉬셔야 할 나이에 아버님이 어떻게 버신 돈인데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상대가 제 친구거든요. 어릴 적부터 제일 친한 친구인데 처음 소개해줬을 때부터 그렇게 대놓고 추파를 던지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몇 년 보내다가 날이 갈수록 이 사람 행동이 이상하고 결국 친구가 울면서 고백하길래 이젠 안 되겠다 싶어 이혼도 마음 먹었었어요.
그런데 저랑 이혼하고 월세방 보증금 뺀 거랑 아버님 월급 가불한 거 합쳐서 같이 살 전셋집까지 마련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듣고는 이젠 참지 않기로 했어요. 친구 말로는 일단 식부터 올리자고. 그러면 걔가 안 떨어지고 백이겠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식 올리는 날, 그날을 복수의 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짠하시거든 그냥 그렇게 복수해 주세요. 며느리는 오랫동안 생각했는지 의지가 대단했어요. 아들의 외도를 알게 돼도 부모니까 감싸줄 줄 알았는데 얼른 떠나라며 통장까지 주는 걸 보고 며느리는 속마음을 다 꺼내놓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에게 미안하면서도 대체 어떻게 복수할 건지 덜컥 겁이 나긴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왠지 며느리를 도와야 할 것 같았고 며느리도 그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둘째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오늘이 로또 추첨하는 날 아니냐며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켰는데 이게 웬걸? 꿈에서 아내가 일러준 숫자 6개가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더니 1등인 47억에 당첨되고 말았죠. 처음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는데 조금 뒤 둘째 아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1등이란다 내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들아, 이제 드디어 내가 널 만나러 갈 수 있게 됐나 보다. 낯선 이국 땅에 보내놓고 한 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돈으로 비행기 타고 우리 아들 보러 가야겠다. 아니 엄마가 너한테 가라고 보낸 돈인가 보다. 둘째 아들과 저는 전화기에 대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정신을 차리고 ARS 전화를 걸어 내가 진짜 당첨된 게 맞는지 확인했죠. 맞았어요. 몇 번을 확인해도 제가 당첨자 맞았어요. 그리고 당첨금을 몰래 수령해 두었죠. 혹시 몰라 며느리에게도 살짝 이야기해 두었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연락도 없이 갑자기 큰아들이 집에 찾아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족발이랑 소주 사들고 왔잖아요. 에휴, 아버지 이 집 족발 참 좋아하시는데 한 번을 못 사드렸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런 거 10트럭도 사드릴 테니까 이제 편하게 사세요. 생전 집에 와보지도 않던 놈이 같이 먹자고 먹을 걸 사들고 오질 않나, 다정하게 말을 하지 않나, 갑작스러운 아들의 태도 변화에 저는 본능적으로 의심부터 들었어요. 또 돈 얘기를 하려나? 아님 이혼 얘기를 하려나? 아니면 내 로또 당첨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아버지, 근데 나 조만간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걔가 불쌍해서 지금까지 같이 산 거지. 우리 부부 아니고 남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 못 잡고 방황하고 그랬지. 아버지도 남자니까 내 맘 알 거 아니야. 남자는 내 여자 품는 가슴이 따로 있다고. 근데 얘랑은 그게 안 돼. 아버지 이해할 수 있죠? 결혼도 제 맘대로, 이혼도 제 맘대로 한다는 그놈 속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계속 해대는 아들을 보며 속이 터졌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술까지 먹었는데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평생 사람 노릇 한 번 못했어도 돈 냄새 안 난 기가 막히게 맡으니 국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랑 나랑 부자간에 둘이서만 어디 조용한 섬 같은 데 가서 쉬다 올까요? 아버지 예전에 낚시 참 좋아하셨잖아. 그 낚싯대 내가 다 팔아먹고 지금은 남은 거 하나 없지만 옛날에는 친구분들이랑 낚시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내가 잘하는 데가 있는데 조용하고 참 좋아. 거기 가서 시간 좀 보내볼까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에 놀랍기도 하고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해서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하면 안 될 말을 해버렸죠. 낚시는 무슨? 아니 동생한테 갔다 올란다. 떨어져 산 지 몇 년인데 한 번을 못 보고 사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영국 있을 때 한 번도 못 가본 게 내 평생 아니야. 지금 있는 캐나다라도 한 번 들러보고 와야지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캐나다? 무슨 돈으로? 나한테 만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어디 또 돈이 남아있나 보지? 걔 요즘 거기서 어렵다며? 나 모르게 돈이라도 퍼다가 걔 갖다 주려고? 대체 그 돈이 무슨 돈이야? 왜? 얘 집이라도 파시게? 아들의 태도에 저는 불안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걔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 평생 망나니짓만 하는 너보다 100배 1000배 낫지. 비행기 값 정도는 어떻게 모아봐야지. 그것까진 이놈이 가져갈 생각은 추워도 말아라. 네 아비 유언이다 이놈아. 아무리 봐도 뭐가 있어? 내 코를 어떻게 속여? 아무튼 같은 아들인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요. 그날 이후 큰아들은 집에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을 때 이것저것 뒤져보기도 하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다 제 풀에 지쳤는지 더 이상 캐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노인네가 정말 돌아가실 때가 됐나? 이렇게 한 푼도 없는데 어딜 가신다고 그래? 여기요. 얼마 안 되는데 비행기 값에 보탰어요. 근데 나도 아들인데 좀 섭섭해서 말이야. 이번 주에 낚시나 같이 가요. 도대체 왜 그리 낚시 타령인지 아들은 승선권까지 끊어왔고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의 전화가 왔죠. 아버님, 그 인간이 아버님한테 돈 있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털어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친구랑 약속한 결혼식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완전히 쫄리는 상태거든요. 일단 모른 척하고 계세요. 여기 계시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낚시 가자면 일단 가세요. 제가 여기서 상황 보고 문제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이 달라질 리가 없었죠. 이대로 있으면 매일 집으로 와 결국 당첨금까지 다 털릴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 낚시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배를 타고 들어간 섬은 너무 작고 외딴 섬이더라고요. 나가는 배도 하루에 한 척뿐이어서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도 힘든 곳이었어요. 배에서 내려 숙소로 짐을 풀러 가는데 그곳에 웬 장정 2명이 서 있더라고요. 큰아들은 자기 친구들이라며 걱정 말고 짐을 맡기라고 했죠. 그래서 짐을 맡겼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핸드폰이 안 터진다며 핸드폰까지 가져가 버리지 뭐예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아들과 낚시를 하러 갔는데 오랜만에 낚시를 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큰아들이랑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며 회 안에 잠기기도 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잡은 물고기로 회도 떠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으며 술 한잔을 했더니 금방 취하더라고요. 어느새 잠들었는지 다음날이 되어서야 눈이 떠졌어요. 아들은 벌써 떠나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민박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아버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배가 고장나는 바람에 당분간 아버지 나오시긴 힘들 것 같아. 배 고치면 선장님이 연락하신다니까 아버지는 계신 김에 거기서 좀 쉬세요. 늙으면 그런 데 사는 게 좋대요. 요양원보다 좋지 않겠어요? 공기 좋은 데서 쉬시다가 나오세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지. 이놈이 개가 천선했나 했더니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얼마 후 민박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지금 저 인간이 아버님 못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버님 댁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캐나다 도련님한테도 전화해서 쫓아간다고. 아는 거 있으면 불라고 다그쳤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당첨금 통장은 못 찾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버님 낳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돈에 미쳐 아비까지 섬에 가두고 눈이 뒤집혀 있는 아들을 보며 이제 더 이상 그놈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자식이 아니라 지난날의 내 업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도 할 만큼 했으니 놔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늦은 밤 민박집으로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구라는 장정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고 잠이 안 와 저 혼자 마당을 거닐고 있던 참이었죠. 며느리는 배를 마련했으니 몰래 짐을 챙겨 나오라고 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통통배를 타고 정말 며느리가 왔고 저는 마치 빠삐용이 목숨 걸고 감옥을 탈출하듯 들키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민박집을 빠져나와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자마자 감격해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못난 아들, 사람 탈을 쓴 짐승 같은 아들을 둔 죄로 늙음하게 이런 꼴을 당하다니 서러워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얘 아가, 아무래도 내가 큰 맘을 먹어야겠다. 그래야 너도 살고 둘째도 살고 나도 살아. 우리 마음 단단히 먹자. 알겠지? 이렇게 망나니 큰아들을 상대로 시아버지인 저와 며느리 그리고 둘째 아들은 복수를 시작했어요. 돈은 못 찾았는데 식은 다가오니 똥줄이 탄 아들은 결국 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인감도장을 훔쳐 대리인으로 위장해 집을 팔고 말았어요. 제가 섬에서 사라진 걸 친구들이 말해주었지만 통통배를 타고 탈출했다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지 큰아들은 더 이상 절 찾지 않더라고요. 아비가 사라졌는데도 제 할 일만 하는 아나무인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날 며느리와 저는 식장의 비상구 계단에 몰래 숨어 작전 대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혼도 안 했는데 뻔뻔하게 식을 올릴 생각을 했는지 조강지처는 면사포도 못 써보고 평생 자기 뒷바라지만 하고 사는데 저렇게 해실해실 좋다고 웃음이 나오는지 제 아비를 섬에 버리고 도대체 하늘 무서워서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 차마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으니 다 내 탓이다 싶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이런 상황을 며느리와 함께 지켜봐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의 문자를 받고 작전 시작을 알렸고 우리는 조용히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신부가 벗어준 드레스를 입고 저는 입고 온 정장 차림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함께 손을 잡고 식장에 나가 신부 입장 순서를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신부 입장이 시작되자 처음엔 멀리서 긴가민가 하던 아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온통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하객들 뿐이라 그 일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결혼 망칠 셈이에요? 그래, 망칠 셈이다 이놈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에게 저는 신부를 넘겨주었는데요. 신부가 고개를 들고 면사포를 걷자 결국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을 향해 면사포랑 부케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그동안 맺힌 한을 풀었어요. 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아. 네가 내 친구랑 바람이 나서 지금 이게 할 짓이야? 네가 사람이니? 아버지 섬에 가두고 인감 훔쳐 집한 돈으로 신우집 마련하면 행복할 줄 알았니? 넌 이제 감방밖에 답이 없어. 감옥에서나 평생 썩어라 이 짐승 같은 놈아. 며느리의 성난 포효를 보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 이놈이 제 큰아들놈인데요. 부끄럽게도 와이프가 버젓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와이프 친구랑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가족 돈은 또 얼마나 뜯어갈게요.
덕분에 제 부모, 동생, 와이프 인생까지 말아먹고 새 출발한다고. 저 몰래 제 집까지 판 놈입니다, 이놈이. 아비로서 벌을 받게 하는 게 맞겠죠? 하객들은 흥분해서 일어났고 아들에게 욕을 해대며 옥에 쳐넣어도 싸다고 소리쳤어요. 궁지에 몰린 큰아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 하객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는데 성공했죠. 가서 알았는데 글쎄 아들은 자기가 절 섬에 보내놓고 저를 실종신고까지 해놨더라고요. 물론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범죄라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은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 놓았었죠.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아들을 부동산 대리인 계약과 이중결혼, 사업 투자에 대한 다수의 사기건으로 고소했어요.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동시에 며느리는 친구에게 받은 증거 자료로 이혼 소송을 해 아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며느리야, 다 네 덕분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저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내가 네 덕을 참 많이 보고 살았다. 그래서 말인데 나야 둘째한테 가면 되지만 너는 남아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네 통장에 내가 돈을 좀 넣었다. 변호사가 세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해서 넉넉히 넣었으니까 새 출발하는 데 쓰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고마웠다, 아가. 사실 당첨금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역시 며느리 덕분이었어요. 저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은 뒤 거기는 위험하다며 아들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겨두었거든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 안이었습니다. 비닐로 꽁꽁 싸맨 통장을 그 안에 숨겨놓았으니 아무리 뒤져도 아들은 당첨금의 존재를 알 수 없었죠. 아마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며느리를 제가 어떻게 저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당첨금이 있기에 시아비로서 통큰 유산을 줄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게 대소동을 겪은 후 저는 작은 아들이 있는 캐나다로 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며느리와는 일주일에 3-4번 통화를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내 딸이자 은인 같은 사람이니 평생 지켜줄 생각이에요. 그럼 큰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큰아들은 40줄에 다니게 된 학교에서 매일 편지를 쓰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캐나다로 매일 오는 편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돈보다 우선인 게 뭔지 아비로서 자식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아가게 하려고요. 이것이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그나마 있던 집까지 모두 잃게 된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게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